좋습니다. 바로 갑시다. 한 문장의 화제가 뭐예요? 그 다음 화제는 뭐예요? 여기. 좋습니다. 영업비밀은 수특 연계예요. 수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냥 연계됐을 뿐 이 글의 주요 화제가 아니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수능 평가원이 비문학 연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가깝습니다. 이걸 연계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열받죠. 아니 영업비밀 단어 하나 갖다 써놓고 무슨 연계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자 질문 3개 할 건데 한 가지는 했고요. 두 번째는 특허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거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마 정의인 것 같아요. 특허권의 정의 중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특허권의 속성을 이 문장을 분절해서 문장을 쪼갤 거예요. 이 문장을 쪼개서 내가 여기서 특허권 이 문장 읽으면서 특허권에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된 것을 뭐 몇 개든 좋으니까 얘기해봐요. 개수를 말이요? 아니요 그냥 뭐 단어나 표현. 정보의 소유자. 소유자. 그 다음에 심사. 일정 기간. 또? 독점. 또? 법률사. 거의 내가 지금 이반 수업을 이번 주에 이 프리 수업 이 지문 4번째 하고 있는데 다른 반에서 내가 얘기한 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요 정도를 우리가 특허권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일단 얘는 주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과정 혹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속성이 되겠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뜻이고요. 독점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속성. 또한 이것이 법률상 권리이다. 이렇게 됩니다. 출제될 만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독해하는 것. 더구나 첫 문장이 정의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 정의 내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핵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니까 짚고 가야죠. 그 다음도 비슷하게 갑시다. 영업비밀은 이렇게 이것과 이것과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밑줄이 많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말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런 말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죠.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공통된다 라는 점 출제됐죠. 공통점이니까 뭐 그야 누구나 예상하지. 더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양반들이 성적이 좋아. 다들 잘 풀었어요.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문제 답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웃긴 상황이야. 답은 맞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평가원이 이 문장을 어떻게 짜깁기 했나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화제가 지금 얘랑 얘 두 개 있습니다. 얘는 구체적이지 않죠. 그러면 위에는 구체적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가 짝이 되는 게 어디야? 윗문장.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자른 이유가 뭐냐면 심사를 통하여가 절차, 다시 말해 이것이 원인이 되면 그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도 여기서 조건을 달았죠. 갖추면 그제서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죠. 즉 법으로 보호받으려면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이 결과가 되는데 같은 원인인데 여기는 심사라는 것을 말을 해줬고 여기는 그냥 일정 조건이라고 밖에 말을 안 했어요. 구체성을 일부러 뺀 거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깁기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된 요소도 있으면서 구조적으로 공통된 부분일 텐데 하나는 구체성을 확보했고 또 하나는 구체성을 일부러 지운 다음에 그것을 선지로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이게 평가원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런 식의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뭘 할 때 기출을 다시 처음 볼 때 이런 게 안 보이지.
2회독하고 3회독 하면서 아 문장을 이렇게 맞췄구나. 의도적으로 이걸 뺐구나. 저걸 바꿨구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우리가 기출을 여러 번 읽으면서 추구해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통과 봅시다. 자, 이제 두 개의 화제를 이걸로 합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장 구조가 비슷했는데 그 다음은 정보의 나열로만 되어 있죠.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또 그 다음 문장은 구조들이 다 달라요. 그냥 정보를 나열한 것뿐이에요. 다음. 그 다음에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죠. 디지털세. 이건 뭐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질문. 요 문장은 정의로 보입니다. 무엇을 정의한 건가요? 좋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취급해야 될 정보가 내가 보기에는 3개쯤 있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ICT 사업부. 좋아요. 다국적 기업. 또? 그것이 거둔 수입.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야. 뭐가? 디지털세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잖아. 누가요? 아니, 이거 여기서, 여기 이 문장 안에서만. 방금 말한 것 같은데, 여기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주체. 이거는 대상, 이거는 그 특성 중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길어요. 자, 주체를 찾아봐요. 아, 여기부터 아니구나. 미안. 여기서부터구나. 법인세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는 디지털세고요. 여기는 법인세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법인세 감소가 뭔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친절하게도 이 말까지 해줬어요. 사실 이 말을 빼고 그냥 디지털세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로 인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친절하게 배경에는 이라고 써줬습니다. 되게 친절해요. 뭐 어쨌든 그럼 법인세가 뭐냐 하고 여기서 곧바로 정의를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디지털세는 국가가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해요. 법인세는요. 똑같이 국가예요. 다국적 기업은 기업이죠. 수입이란 말도 여기 있어요. 거둔 수입 정확합니다. 거둔 수입에서 이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윤에 대해 부과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반되는 지점이 여기죠. 그리고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의 열쇠죠. 가장 중요한 문장이 여기죠. 왜일까요? 두 화제의 명확한 차이점을 말했잖아. 아까는 두 화제의 공통점이 법. 여기는 두 화제의 공통점이 차이점이 수입이냐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이윤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윤에 대해 부과한다고 했으니 이 지점을 만약에 놓치고 읽었으면 읽을 그 시점에 현장에서 당신들이 놓치고 읽었다면 숙달된 비문학 독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놓쳤으면 안 되죠. 또 하나 이거는 사칙연산식 너무 단순하지만 사칙연산식이에요. 그리고 모두 알고 있다시피 사칙연산식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디지털세는 나중에 쓸 게 있으니까 그냥 말로도 되죠.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 법인세만 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다 수입 빼기 재반비용 이것이 이윤. 그러면 이윤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법인세인데 그 법인세가 감소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법인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문에 나온 정보는 이게 다예요. 자, 재반비용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해줬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요.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내용이 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 중에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말이라고 한다면 자회사. 법인세도 그냥 들어봤지 뭔지 몰랐어요. 이걸 읽고 알았죠. 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회사 밑에 있는 아들 회사죠. 내가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이씨, 기분이 좋아지긴 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 자회사로 뭘 만들면 좋을까요? 내 라면 회사 밑에. 첫째는 포장재 회사. 골판지 박스랑 비닐 포장이랑 인쇄하는 거. 두 번째는 밀가루 회사. 세 번째는 식용유 회사. 네 번째는 이게 많이 됐다면 너무 신나는데 지금? 이게 다 됐다면 그 다음은 유통회사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다 해먹을 수 있어요. 다 내 수입으로 만들 수 있겠지.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왜 회피인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도 곧장 예를 들어줘요. 예를 들면 Z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매우 낮은 A국 이렇게 여기다 설립을 해요. 거기다가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A국보다 높은 B국 여기 높습니다. 설립된 자회사 역시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이 수입을 로열티로 지출하는 거죠. 그 결과 Z사는 B국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 한 문장이 문제 3개에 달려있어요. 이 한 문장만 이해하면 세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한 문장을 이해 못해서 세 문제를 틀리죠. 그거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문제를 고르게 지문에 흩어놔요. 그래서 한 부분 몰랐다고 다 틀리는 일은 보통 안 생기는데 이 경우는 지문이 짧아서 그런지 지문이 되게 짧죠. 그래서 32번만 A랑 상관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 풀게끔 출제되어 있습니다. 30 몇 번이죠? 그렇네. 자, 그러면 요걸 잠깐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하고 이제 풀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를 확인해 보자고. 일단 보세요. A국 법인세율이 낮아요. 여기다가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회사에는 특허 권한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B국 법인세율이 높아요. B국에도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에서 특허를 사용해서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수입의 일부를 이쪽으로 로열티로 지출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지출이 되고요. 이 지출이 이쪽에는 뭐가 되겠어요? 돈이 생겼죠. 여기는 수입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줬어요. Z사는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 두 번째 말해줬어. 이윤은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다. 수입이 아니야. 이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 수입 빼기 재반비용 이퀄 이윤. 근데 이 문장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수입에서 특허 사용 권한이 A국 자회사에 있으니까 로열티를 지출했어. 그 결과가 뭐냐면 이윤이 작아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수입이 생겼는데 거기서 로열티라는 걸 지출을 한 거야. 그랬더니 무슨 결과 생겼냐면 이윤이 작아졌어요. 그럼 위아래를 비교하면 뭐가 나와요? 큰 덩어리에서 이걸 빼면 이 덩어리보다 작아진 게 이윤인 거예요. 큰 덩어리에서 이걸 지출했더니 이쪽이 작아졌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쌤, 저는 로열티가 재반비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럴 수 있지. 몰랐을 수는 있지.
하지만 이 위아래를 가지고 로열티가 재반 비용에 포함된다는 거는 추론은 했어야 된다는 게 평가원의 의도죠. 너 몰랐을 수 있어. 너 로열티가 뭔지 몰랐거나 재반 비용 뭔지 몰랐거나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나는 네가 추론할 근거를 다 지문에 넣어놨으니까 틀리면 네 탓이야. 이런 거. 그리고 로열티도 수식에 나왔었죠? 로열티도 연계. 이쯤 되면 이거 봐라 연계 아니냐라고 하면 연계는 맞네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로열티가 재반 비용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냈으니 이제는 곧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0번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디지털세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디지털세를 걷는 게 아니라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디지털세를 걷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윤에서 재반비용을 뭐라고요? 이윤 빼기 재반비용이라고? 뭔 말이야? 수입 빼기 재반비용이 여기서 재반비용을 또 빼면 어떡해? 안 되죠? 그럴듯한 말로 함정을 판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아직 안 읽었고요. 4번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맞네. 쌤도 맞잖아요. 이윤을 줄여가지고 줄인다면서 법인세를. 문제는 이건 법인세 달무는 디지털세니까 정말 헷갈리지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번 눈을 5번 선지에 두시고 거기서 왼쪽으로 한 3, 4cm쯤 이동시키면 이 문단의 두 번째 줄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이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민망할 지경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 한 중학교 1학년 똘똘한 애한테 주고 너 이거 읽어보고 5번이 맞는 거 한번 찾아봐라고 하면 오히려 그 애는 찾을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써 있으니까 이거예요 하고 말하고. 잠깐만 나 봐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걸 맞았으니까 잘 풀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의 정답률은 우리 학원에서만 우리 학원 평균이 지금 학원생 절반이 2등급입니다. 평균으로만 따져보면. 그런데 이 문제의 정답률이 55%예요. 반 가까이 틀렸어요. 30번. 30번 맞죠. 그럼 잘 이해가 안 되죠. 학원생 반이 2등급인 학원인데 절반이. 그런데 이런 쉬운 문제를 틀린다? 눈이 다 안 좋은가? 그 학원 가면 눈이 나빠지나? 안과를 옆에다 새로 하나 세워야 되나?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옆에 답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딴에는 노력하는 거죠. 왜냐면 열심히 풀어야겠으니까 디지털세와 법인세를 지문 속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여기 보세요.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하고 법인세는 이윤에 부과하는데 디지털세와 법인세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니까 이 말도 들어본 말이고 이 말도 들어본 말이고 이 말도 들어본 말이니 착각을 일으키고 얼토당토하는 선지를 답으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이게 법인세. 디지털세는 이거의 디지털세. 다시 말해 두 개념의 차이점을 명확히 찾는 훈련, 연습, 시도, 노력을 안 하니까 그냥 빨리 읽어야겠다. 문자를 쫓아가고 문장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흔한 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에는 체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화제가 어떻게 다른가? 어느 지점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이 쉬운 문제에서 제대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이 문제 이거 신유형에 가까워요. 질문, 이렇게 생긴 거는 어디서 많이 봐요? 비문학 말고 장문에서 많이 보죠? 7번, 8번, 9번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화작과 비문학이 좀 섞이고 있어요.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 이런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장담하는데 7월 8월이 되면 여러분이 푸는 모든 새로운 모의고사에 이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 싹 다. 글자만 바뀌었겠지. 근데 문제는 선지가 맹탕이에요. 뭔 얘기냐면 유형은 조금 새로운데 자, 이 유형을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먼저 여기 가설이 참이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참일 경우에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전제가 돼요. 이걸 전제를 참으로 보고 뭐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게 뭐가 되죠?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디지털세 부과를 지지한다. 그러면 전제, 결론, 지지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생각보다는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새로운 유형이네 하고 선지로 가보면 선지는 그냥 본문 나온 내용만 이해하면 바로 고를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맹탕이라고 하는 거죠. 다만 9월에도 만약에 이 유형이 또 나온다면 수능에는 반드시 이 유형의 문제는 나올 거란 얘기예요. 난도가 아니라 유형이 나올 거예요. 이 유형. 그래서 이 유형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다시 보세요. 이것이 참이라는 전제를 세운 거야.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여기 보세요.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낮다. 왜 그런 거죠? 수입에서 로열티로 지출했는데 이 로열티가 곧 재반비용이잖아. 따라서 수입에서 로열티인 재반비용을 이쪽으로 내보내니까 이쪽의 이윤은 어떻게 돼?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 법인세율을 적게, 높은 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적게 낼 수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이쪽에는 수입이 늘어나는데요. 마찬가지 이윤도 높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이윤, 높은 이윤이지만 조금만 내도 세율이 충족이 되니까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칠판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요거 3번 선지를 볼까요? 요거 4번 선지 볼까요? 여기 5번 선지 동일한 표현이죠. 그럼 여기 있는 게 항이 3개야. 수입, 재반비용, 이윤. 수입, 이윤, 수입, 이윤. 그게 다 어느 시기에 있어요? 요 시기에 있죠. 말도 안 되는 정말 단순한 사치계산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평가원이 솔직하다. 진솔하다. 사치계산식 내면 반드시 출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쉬운 식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수입은 여기서 생겼지만 그 수입을 이쪽으로 보내죠. 로열티로. 덕분에 이윤은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은지 어떤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수입이란 건 뭐예요? 그냥 물건 팔면 생기는 게 수입이지. 그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은지 어떤지는 판단 불가. 지문에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반대로 2번 선지. 어디 있지? 2, 3번 좀 봅시다. 2번.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의 로열티를, 이건 뭐 너무 사실 확인이라서, 사실일지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3번 선지.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재반비용의 비율. 요거죠? 요거와 로열티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 대비 재반비용의 비율을 굳이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재반비용과 이윤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생기니까 얘가 높으면 내려갈 것이고 얘가 낮으면 얘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반비용의 비율은 만약에 이게 높다면 이윤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니까 이윤을 낮추는 게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윤을 높이고 높은 이윤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그 반대고요. 4번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인다. 완벽하죠?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같이 줄이고 있다. 5번 선지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낮다. 그냥 뭐 틀렸네. 자, 다음 34번. 33번이구나. 이 문제는 그냥 A와 바꿔쓰기인데 어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A를 보면 A가 뭐냐면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거죠. 이윤 여기 B국의 이윤을 최소화한다. 그럼 전체적으로 부담은 줄어들고요. A국의 수입은 늘어나죠. 여기 A국의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로열티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인 것이고 A국 자회사 어깨를 이윤을 줄이는 건 이윤이 여기는 커져야 세금을 낮은 나라니까 적게 낼 수 있어요. 4, 5번은 그냥 안 읽겠습니다. 자, 세 문제가 동일한 식 하나,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문장 하나에 의해서 문제 3개가 다 풀립니다. 자, 야 얘들아 나 지문이 짧아졌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지문이 짧아진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고3들 때문이겠죠. 우리 불쌍한 학교도 못 가고요. 안타까운 고3들. 그러면 9월에도 이럴 거냐 수능에도 이럴 거냐는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6월 시험이 너무나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더구나 9월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9월 시험을 그때 볼 수 있을지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 몰라.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지금 수도권 비율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남의 나라에서 들어온 입항한 외국인 10몇 명이 확진자로 대뜸 됐습니다. 미국에 나온 기사 중에는 미국이 코로나 대응을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기사도 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사실 이게 진짜 어마무지한 일이에요. 처남이 미국에 있는데 그 도로공사 직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통화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식료품 사는 거 말고는 정해진 때 말고는요 못 나가요. 아니 그렇게 현지에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나갈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재택근무고요. 아예 못 나가.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빨리 이제 얘기를 돌아가서 그래서 구모에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를 최소한 현재 같은 이런 등교하고 공부하는 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9월 셋째 주에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9월의 지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긴 해. 그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짧아지면 만약에 지금 같은 짧은 길이가 유지된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지문이 짧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문제를 여러 곳에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 핵심은 하나 아니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 지문 길이. 그럼 거기 맞춰가지고 핵심적인 문장이나 키가 되는 표현 한두 개를 놓치면 문제를 우수수 틀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는 지금처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꼼꼼하게. 오히려 길 때보다 짧을 때가 더 위험하죠. 하나만 핵심만 실수해도 와서서 떨어지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한 5분쯤 남았는데 우리가 이 지문은 끝냅시다. 여기를 마저 읽어야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안 읽을 거고요. 여기만 봅시다. 이거 하나만. 여기 보면 방어적이라고 써있어.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으니까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윤이 아니라 수입에 부과한다고 하니까 회피가 불가능해지잖아.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근데 여기서 따라서 방어적이라 그랬어. 질문. 방어적의 반대말이 적극적이다. OX. 난 X라고 생각해. 야, 방어적의 반대말 공격적이지. 그렇지 않냐? 디펜시브와 오펜시브 아니에요? 물론 이 학생은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거쳐가지고 O라고 말한 거고 지금 선지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O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두 말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 편, 나쁜 편, 선한 편, 악당 편
이라고 이분화해서 사고했다면 조금 위험하다. 조금 위험하다. 차라리 어떤 사고가 더 좋냐면 적극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당연히 소극적이죠. 그리고 이 소극적이란 말이 이 말과 동일하냐를 따지는 과정이 한 단계를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럼 이 단어를 소극적으로 바꿔봐요.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니까 디지털세 도입에 소극적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거든요. 소극적이 맞죠. 그래서 이 맥락에는 이 두 개가 무조건 반어 혹은 반의어 반대쪽 착한 편 나쁜 편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접근했다면 이 문제는 쉬우니까 이 선지는 쉬우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반의어를 명확히 머릿속에서 꺼낸 다음에 그 말을 맥락에 넣어보고 옳은가 그른가를 찾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요거는 곧장 변수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지식 창출 유인이 저해돼요. 지식 진보가 정체되고. 병은 유인이 뭐예요? 뭔 뜻이요? 발생? 아닙니다. 너 길 가다가 누가 선전하는 광고지 주잖아. 길에서 뭐 우리 안경점에 오세요. 그 종이 그거 뭐라 그래? 잘 알면서 왜 그래? 찌라시, 전단 이런 것보다 유인물이 정확한 표현인데 유인이란 말의 유는 유혹하다의 유자예요. 끌다란 뜻이고 인도 인력 반발력 할 때 인입니다. 끌다 인자죠. 그래서 끌어내는 것, 끌어오는 것 이런 뜻이니까 지식 창출, 유용한 지식 창출 쪽으로 사람을 끌어가는 것이 저해되어서 방해받아서. 왜냐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진보가 정체되고 반대로 보호가 강할수록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스란히 적어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의 보호. 이것이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 만들어봤자 뭐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돼. 이 비용이 유인 비용. 여기서 비용이란 그 손해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보호가 강하면 접근을 막아서 소수만 혜택을 봅니다. 따라서 지식 접근은 막게 되고요. 소수의 혜택은 강해지는 상황이죠. 이 비용이 접근 비용. 마찬가지 이 비용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손해로서 기능하는 거야. 때문에 이 두 비용을 합친 것이 지식의 최적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국민소득이 일정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이 있고요. 가장 낮은 소득을 벗어난 국가. 그 다음에 그들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 그러면 그래프로 만들자면 여기가 가장 소득이 이게 가로축이 국민소득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지식보호 수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여기서 조금 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해진다. 그래프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가장 낮은 국가의 지식보호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벗어난 수준까지는 내려오다가 일정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럼 요걸 가지고 32번을 풀면 되죠. 그랬을 때 주도적인 국가는 지식보호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지식재산 보호수를 높이기 바란다라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4분단 맨 처음에 보면 A의 맨 처음에 써있죠. 주도하는 국가는 국제적 강화를 중요하게 취급한다고 했으니 높이기 바라겠군요. 올바른 설명. 1번 선지의 근거는 A의 첫 줄에 있어요. 그럼 2번 선지 잠깐 나 보세요.
우리 학원에서 10명 중에 2명이 2번 골랐고 4명이 3번 골랐고 1명이 4번 골랐어요. 이 문제 정답률이 36%니까 4명도 안 되죠. 맞힌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면 4번 어떠냐?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 그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요. 너무 과하게 보호하니까 낮춰. 그럼 낮추게 되면 이쪽의 일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접근 비용을 높이다니 무슨 말이야? 접근 비용은 이쪽에 강했을 때 높아지는 거니까 낮은 쪽으로 넘어갔으면 접근 비용은 낮아져야죠. 4번이 답인 건 정말 쉬워요. 근데 왜 4번을 못 골랐을까요? 2번 선지를 고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2번을 보자. S국에서는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지식재산 보호가 안 돼. 그래서 막 무조건 사람들이 지금 보호할 때냐 어떻게든 다 복사하고 베끼고 해서라도 국민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선지는 뭐라고 하냐면 낮을 때가 손해가 더 심하겠대. 아니 낮을 때 막 서로 베끼니까 손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 국민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나? 본인 머릿속의 생각이죠. 지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낮을 때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 이거죠? 그럼 정확히 낮을 때 의욕의 저하 그로 인해 유인비용이라는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이렇게 되어 있지. 다시 말해 선지에는 모순이 없어요. 아무런 모순이 없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모순이 있죠. 소득이 낮은 나라니까 무조건 지식재산을 나눠가지고 일단 소득을 올리려고 할 거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가장 하수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 중수는 글쓴이의 생각, 고수는 출제자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머리 생각을 지우시고 글에 의거해서 접근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거 좀 꺼주세요.